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입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널리즘 전문가 정준희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정준희입니다. 팟캐스트 황태자 최욱 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리평 저널리스트 최욱입니다. KBS 송수진 기자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수진입니다. 독일 공영방송 ARD 기자죠. 안톤 숄츠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특별한 게스트 한 분 초대를 했는데요. 이범 교육평론가 초대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교육평론가 이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분이 맞으시죠? 방송에서 많이 봐서 여기는 이제 유명인들이 나오는 자리가 그렇죠. 돼버린 네. 듯합니다. 원래 연예인들이 많이 나오시지 않나요? 거의 연예인 느낌이세요. 저는 옛날에는 학원 강사였고요. 네. 제 이름으로 말하기 못하지만 스타 강사였고, 근데 일찌감치 그만뒀습니다. 15년 전에 그만뒀고, 그 이후에 이제 좀 인생이 재미있게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 교육과 관련해서 글도 쓰게 되고 강연도 하게 되고 교육 정책과 관련된 일도 여러 번 좀 해본 적도 있고 지금도 조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교육으로 한몫 잡으신 분이군요. 네. 대한민국의 적폐입니다. 아주 토대가 잘 마련되셨기 때문에 이제 원하시는 일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예, 그거는 저는 참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좋아하는 일로 시작된 부겠죠. 그렇죠. 저희 프로그램은 혹시 보신 적 있으신지요? 전체를 다 본 적은 없지만 부분 주제별로 본 적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비평을 해주신다면? 비평은 이 비평 프로그램을 비평한다는 건 이제 메타 비평인데 그건 너무 어려운 경지라서 저로서는 참 언론 보도를 저런 식으로 해석하고 분석할 수도 있구나. 좀 배우면서 보는 입장이었습니다. 예. 네, 오늘 좀 맹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욱 씨가 오늘 어떤 활약을 할지 몰라서 좀 일단 이쪽에 의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15일이었습니다.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여전히 학벌주의가 만연한 우리 사회에서 이 교육 문제는 늘 뜨거운 감자입니다.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저출산 문제, 치솟는 아파트값 등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중심에는 과열된 교육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이로 인한 폐해로 입시 비리, 입시 비극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고 최근에는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 사건이 불거져서 지금의 입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가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악화 일변도로 흘러온 데는 언론의 책임도 클 겁니다. 오늘 저널리즘 토크쇼 제이에서 한국 사회 총체적 문제를 낳고 있는 이 교육 이슈를 다루는 언론 보도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매년 이맘때쯤 수능철마다 나오는 그 언론 보도 영상들 함께 보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의 사진을 펼쳐두고 어머니는 30도가 넘는 열기 속에서 합격을 기원하며 쉼없이 절을 올립니다. 수험생들은 방학 중에도 학교에 나와 마지막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아직 100일이나 남고 있으니까 계속 열심히 하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산을 오르면서 흘린 땀이 불어오는 쌀쌀한 바람에 식어 추위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자녀의 합격을 바라는 기도 열기는 추위도 잊게 합니다. 원하는 대학에 꼭 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서 나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입실 마감까지 남은 시간 단 5분. 수험생이 지하철역에서 대기 중이던 헌병 오토바이에 급히 오릅니다. 경찰 무전을 전달받은 또 다른 헌병 역시 수험생을 태우기 위해 긴급 출동합니다. 수험생 긴급 수송 작전에 전국에서 순찰차 2,200여 대가 투입돼 수험생 1,100여 명을 이송했습니다. 119에도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잇따랐습니다. 수험생 수송 작전에는 군 헌병과 구청, 지역 방범대까지 모두 14,000여 명이 힘을 보탰습니다. 네, 이날은 온 국민이 같은 마음으로 학생들을 도와주는 날이기도 한데요. 출근 시간도 조정이 되고 숄츠 기자 눈엔 굉장히 특이하게 보이는 날일 것 같습니다. 꽤 오래 한국에 사셨지만. 그렇죠. 이런 한국 문화는 처음 알게 됐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비교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모습도 어머니들 다 사찰 가서 기도하고 아니면 경찰차 타고 학교까지 데려주는 이런 모습 보니까 되게 좀 어떻게 좀 신기해요. 그래서 사실
독일 방송국도 옛날에 이런 테마에 대해서 스토리 한번 하자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뭐 이국적인 일이니까 우리한테는. 근데 저한테는 이런 문화 사실 아까도 그 비디오 보니까 뭘보다 사람들 좀 불쌍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얼마나 뭐 그냥 스트레스 받는지 상상도 못하고 만약에 저는 그냥 저희 모든 인생 딱 하루에서 결정되는 이런 느낌 좀 있으면 얼마나 힘들고 먼저는 그 날 갈 때까지도 몇 년 동안 얼마나 고생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시험도 나중에 잘 될 든지 안 될 든지 뭐 특히는 잘 안 되는 경우는 사실 자살 비율이 되게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 수능 이후는. 그래서 이런 시스템 정말 좋은 시스템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런 시스템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바뀔까요, 과연? 독일은 기본적으로 이런 보도가 있을 수가 없는 게 독일도 입시는 있죠. 독일의 이제 아비투어라는 대입 제도가 이제 내신 성적도 반영되고 주정부에서 주관하는 입시가 있는데 그게 이제 다 논술형 시험이죠. 네. 그래서 독일은 모든 과목이 다 논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하루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나라마다 다른데 유럽은 다 논술형 시험이고 일주일 또는 2주일 동안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차이는 뭐 선생님 말씀대로 우리나라도 뭐 이런 아비투어라고 하는 시험이 있는데 근데 이 아비투어는 먼저는 선택이 있어요. 어떤 테마에 대해서 아비투어 하고 싶은지. 그래서 학생들 먼저는 선택 가능하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한 차이인데요. 두 번째는 하루 하는 게도 아니고 그리고 뭘보다 중요한 게 입학시험, 대학교 입학시험 사실 한국만큼 어렵지 않고 많은 학과는 그냥 아무 시험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아비투어는 실수했다. 1년, 2년 이렇게 다른 일을 하면서 경력을 쌓으면 아비투어 점수를 가산을 줍니다. 그래서 들어가기 어려웠던 학과도 도전을 볼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이제 추가의 기회를 주고요. 우리나라하고 전혀 다른 거는 어느 대학 가는지가 인생에 있어서 우리나라만큼 중요하지 않죠. 네. 최욱 씨는 전날 기억하세요? 네, 뭐 수능 세대 맞습니다. 네네. 네, 수능 봤었죠. 근데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전 국민적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능 시기에 저런 뉴스가 나오는 게 저는 뭐 결코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아니다 해도 수능 성적표 하나로 평생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만 해도 다 고학력자들이잖아요. 이 아저씨도 서울대 나오고 이분도 서울대 나와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수능 성적과는 전혀 무관한 연예계조차도 서울대 프리미엄이 있어요. 맞아요. 저 사람을 서울대 나오면은 서울대가 먼저 이름보다 먼저 나옵니다. 이런 사회에서 저런 뉴스가 이상할 게 없죠. 사실은 저도 처음 한국 왔을 때 서울대에서 공부했는데요. 그래서 처음 날 학교 첫 수업에서 우리 선생님 우리한테 말씀했던 거, 야 너희들 지금부터 서울대 학생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디 가도 한국에서 무슨 문제 있으면 그냥 서울대 학생이라고 말해요. 그럼 모든 사람 다 도와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한테 첫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속은 거예요. 네, 그래서 진짜인지 아는 사람 많아요. 근데 되게 이런 느낌도 이런 말도 들어보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저한테는. 네. 근데 이게 저널리즘의 문제로 일단 보자면 우리가 교육 정책 문제를 직접 다루는 거는 사실 아니니까 네. 이 보도의 문제는 사실은 최욱 씨가 얘기한 것처럼 관심사를 보도한 게 문제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문제는 이게 달력 보도라고 불리우는 형태라는 거거든요. 달력 보도는 사실은 관습적이고 반복되는 이벤트에 대한 상당히 구태의연한 보도 형식을 이제 말하는 거죠. 우리가 추석이나 명절 같은 걸 보도한다거나 일요일날 휴일 풍경 보도한다거나 이런 식의 형태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왜 구태의연한가라는 문제를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반복되는 이벤트니까 너무 이제 정해져 있는 포맷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할 게 없는 거죠. 이른바 클리셰이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방식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사들한테 이거를 전혀 새롭게 접근하라라고 얘기하는 건 현실에 있어서는 좀 무리한 측면들은 없지 않다고 봐요. 그럼 왜 수능 보도가 달력 보도로 그치는가? 사실 이제 이 부분이 좀 다뤄져야 될 문제이고 우리가 똑같은 달력 보도를 하더라도 뭔가 매년 좀 다른 문제들을 짚어주거나 다른 문제를 보도할 수 있지 않을까? 지나치게 관습적이지 않나? 이 부분을 짚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달력 보도와 함께 언론사에서는 그런 유명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온갖 정보를 망라한 보도들을 많이 쏟아냅니다. 이 시기에. 어떤 보도들이 있었는지 좀 짚어볼까요? 수능 무렵 되면 이제 쏟아지는 보도 유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내 성적을 많이 끌어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체력 유지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가.
수능일에 어떻게 하면 최고의 컨디션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체에 따라서 조금 접근 방식이 다른데요. 일단 방송의 경우에는 사실 1분 20초라는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정보들이 굉장히 취사 선택되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핵심만 뽑아내다 보니까 굉장히 좀 하나만한 얘기라고나 할까요? 누가 들어도 다 알만한 내용들, 무엇보다도 수험생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 보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희 KBS에서 나온 보도 내용인데 이렇습니다. 기사 내용이 좋은 몸 상태를 유지하고 뭐 수능 시험 시간에 맞춰서 공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오답 노트 총정리해라. 그다음에 상위권 학생들은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 하위권 학생들은 EBS 교재를 한 번 더 훑어봐라.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로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면 축구 이기는 방법 골을 넣어라. 이런 거 아닙니까? 아, 부끄럽습니다, KBS. 예. 국영수에 열심히 치중하고 교과서를 잘 받았네. 사실 이게 방송 매체 한계라고도 좀 볼 수 있는데 1분 20초 안에 내용들을 축약을 해야 되다 보니 그 핑계도 이제 대면 안 될까요? 예. 그 신문들도 이 관련한 내용들을 보도를 하는데요. 일단 지면이 있다 보니 정보의 양이 그 방송보다는 많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기사들을 보면 시작은 분명히 기사로 시작되고 형식도 기사의 형식인데 알고 보면 이제 사교육 시장에서 활동하는 어떤 그 전문가들, 이른바 전문가들 그리고 사교육 시장의 한 축이라고 할 수 있는 또 건강식품 결국 그런 광고로 지금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기자가 쓴 게 맞는 거죠? 그냥 광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건. 네. 그 김씨 영동탕 복용 권해요 이 기사도 지금 기자 이름이 나오고 기자 바이라인도 보면 중앙.co.kr이거든요.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이런 그 건강과 관련된 보도를 포함해서 수능과 관련된 각종 정보 이런 것들이 사교육업계, 업계 쪽에 정보가 많이 나오게 돼 있는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고등학교 내신 교육은요, 수능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아요. 그 수능에 최적화된 교육은 사교육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고등학교가 입시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입시와 무관한 이른바 정상적 교육 과정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최욱 씨? 그게 같아질 수는 없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극단적인 두 모델이 있습니다. 네. 영국하고 프랑스는 내신을 반영을 안 합니다. 입시 성적만 반영됩니다. 그래서 학교는 그냥 입시 준비해 주는 곳이에요. 물론 이제 그 입시가 이제 논술형이고 자기 의견 쓰는 게 많아서 좀 우리가 생각하는 입시 교육은 아니지만 반대로 캐나다는 입시가 없습니다. 내신만 가지고 대학에 지원해요. 그러니까 입시 교육이라는 용어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양극단인데 이제 우리나라는 애매하게 절충을 해놨습니다. 내신 교육은 내신 교육대로 나름대로 이 정상적 교육 과정이라고 만들어놨는데 현실적으로 수능 준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실제로 3년 분량으로 만들어져 있는 커리큘럼을 빨리빨리 진도 나가서 재빨리 한 3학년 1학기 초쯤에 끝내고 문제풀이 열심히 해주고 그래서 결국 수능에 최적화된 어떤 준비를 해주기가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교육에서는 이런 이중 플레이를 고질적으로 수십 년 동안 해왔는데 그걸 이제 방치해놓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가 수능으로 대학을 갈 거면 최적화된 정보는 항상 사교육업계에서 얻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그 내신 시험하고 수능 시험이 그 같을 수는 없냐는 겁니다. 그 성격 자체가. 그 성격을 비슷하게 통일시켜 놓은 나라가 이제 독일이고요. 네. 독일은 내신도 반영하고 입시도 반영하는데 그 논술형 입시하고 내신에서 다루는 어떤 내용들하고 연계가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애매하게 이중 플레이를 시키고 있는 거죠. 네. 기사 관련돼서도 사교육업계 관계자 인터뷰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네. 바로 그래서 이제 뭐 이를테면 동아일보 같은 케이스, 아까 이제 송수진 기자도 잘 얘기해 주신 거와 거의 비슷한데 수능 98일을 앞두고 동아일보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수능 D-98 하면서 국어 고득점은 킬러 문항에 달렸다 그러면서 이제 정보들을 쭉 제공을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이 고득점을 받는 방법에 이제 사교육업계 관계자의 말들이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럼 아까 이범 선생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보를 그나마 줄 수 있는 건 사교육계 전문가뿐이 없다는 게 현실입니다. 불행히도 그런 현실이에요. 근데 두 번째는 그러나 그것만으로 그치진 않죠. 여기에 뭔가 이익 거래가 일어납니다. 거기 옆에 보시면 학습지 같은 거 나오죠. 홍보나 광고가 같이 결합돼 있어요. 자, 이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부동산 전문가 관련된 우리가 기사를 다룰 때하고 거의 똑같은 현상이에요. 즉 이해관계자나 이해당사자뿐이 전문가가 없는 상태. 네, 불행히도. 그리고 그들을 불러서
얘기를 잘해주고 그다음에 그들은 또한 홍보의 기회를 얻는 상태. 이익 교환이 일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입시와 관련해서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업계에 있습니다. 공적인 영역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를테면 교육부 같은 기관에서도 입시와 관련해서 전문성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뭐 담당자들이 다 있지만 제가 보기엔 그 맨파워를 다 합쳐도 입시 전문가들을 당해내지 못합니다. 구조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 관련해서도 그것 때문에 무슨 실책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부동산도 그렇고 교육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인데 어떻게 하면 이제 공적 영역에서 그 수준 높은 전문가를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 대안적인 문제가 된다고 봐요. 사교육 이런 홍보지를 방불케 하는 기사들을 학부모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지도 궁금해집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그 입시 학원 광고 같은데요. 광고로 보이십니까? 네. 수능 놔두고 어떤 부분에 문제가 이거고 솔루션 이거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광고 아닌가요? 네, 몸이 아프면 이 학국을 오십시오. 뭐 이거는 똑같잖아요. 이거는 기사 같은데요? 근데 이게 실제로는 광고더라고요. 아 그래요? 기자들이 취재해갖고 다 나온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일단 이러면 모르는 주부들이나 학생들은 이런 문구 하나도 지나치지 않고 매달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교육 조장이 사실은 모르면 안 시켜요. 사교육도 어설프게 주워 듣고 들으면 이게 마음이 불안해서 시키게 되는 거거든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꼭 그 학교만을 보내야 되는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 더 좋은 학원 찾아다니고 어디가 좋다 그러면 그 학원 보내려고 아이가 고생하는 건 생각 안 하고 거기 가가지고 시험 치러가지고 또 좋은 학원일수록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네, 사교육 홍보 기사에 대한 학부모들의 반응, 시민들의 반응을 취재해서 좀 알려드렸습니다. 뭐 기사로 보지 않는 분들도 많으시고 또 이런 내용을 보면 사교육 불안감에 시달려서 이렇게 자꾸 얘기를 듣다 보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이런 불안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들 보셨는지요? 이게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기사, 즉 정보가 아니라 광고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잖아요. 반은 맞는 비판인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사실 이 광고가 정보일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이 광고라도 나와 있는 사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얻는 게 더 중요한 실용적인 목적인 거예요. 불행히도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실제로 학부모들은 그로부터 일정한 유용성을 얻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유용성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이런 언론들이고요. 그래서 아주 불행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옆에 그 제품까지 이렇게 그거 안 하면 안 됩니까? 그 언론사 입장에서는 굳이 뭐 그것까지 해줄 필요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교육 관계자 인터뷰만 하는 걸로도 이분의 권위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도 이해관계가 좀 맞아떨어질 것 같은데. 실제로 권위 올라가나요? 여기 인터뷰에 나오는 뭐 사교육업체 대표나 이런 분들. 저는 이런 언론사 지면이 거래되는 현장을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사교육업계에 2003년까지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신문의 섹션이라는 게 90년대부터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서 2000년대 초에 교육 섹션이 우후죽순으로 막 드러납니다. 그래서 주연 이제 언론들은 다 신문들은 교육 섹션을 가지게 되는데 이게 다 이제 주로 입시용으로 이제 편집이 되죠. 그러면 그 교육 섹션에 이를테면 특정한 학원 강사나 또는 학원 원장이 로비를 해서 면을 따냅니다. 그래서 그 면을 직접 쓰는 거죠. 그럼 본인이 쓰는 경우도 있고 또는 밑에 누구한테 시켜가지고 잘 포장된 기사를 써가지고 근데 그 기사의 이제 저자는 필자는 누굽니까? 그 학원 원장이나 강사가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무슨 유명한 이제 중앙 일간지에 면을 꾸준히 고정으로 쓰고 있는 권위 있는 사교육 전문가, 교육 전문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면을 얻기 위해서 아주 치열하게 로비를 해요. 학원 원장들, 뭐 강사들 이런 사람들이. 또 다른 측면으로는 이제 아까 우리가 비슷한 기사를 봤습니다만 우리 학원에 이런 내용을 기사화시켜서 실어달라라고 또 로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교육업계 관계자가 직접 이제 나서는 그런 경우도 있고 간접적으로 이제 기사화를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게 하는 홍보하는 이런 효과를 노리는 경우도 있는 거죠. 이런 그 치열한 로비 현장을 이미 2000년대 초반에 제가 봤어요. 제가 두 눈으로 실제로 봤던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게 어떤 중립성, 나름의 중립성이라는 물론 잘 지켜지진 않고 중립성이 꼭 심지어 가능하냐라는 원론적인 질문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표면적으로 중립성을 표방하고 있는, 그래서 중립적 정보를 줘야 되는데 이 섹션이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절대로 중립적일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일종의 상거래를 통해서 이 만들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처음부터 그럼 의도해서 만들었다고 보세요? 그런 교육 섹션들을? 그런 어떤 그 돈이 들고 나는 흐름을 처음부터 설계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섹션 만드는데도 나름대로 돈이 들고 언론사 입장에서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투자한 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뽑아낼 수 있다는 확신 없이 섹션을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분명히 언론사의 장사 속에 개입돼 있다라고 저는 이제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교육 섹션을 각 주요 신문들이 각 교육 섹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맛있는 공부라는 교육 섹션이 있고, 중앙일보는 열렬한 공부가 있고요. 동아일보는 에듀동아라는 교육 섹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 정말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 그냥 정말 어떤 그 콘텐츠가 돈 내는 후 나오는 콘텐츠인지 아니면 정말 그 언론사는 거기 취재하고 정말 어떤 스토리가 리서치하고 뭐 찾았든지 사람들 구별 더 이상 못한다면 되게 뭐가 광고인지 뭐가 실질적인 스토리인지는 사람들 충분히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거 에디토리얼 같은 게 또 있잖아요. 그래서 스토리 같은 홍보 뭐 그래도 뭐 독일 신문 아니면 잡지에서 나오면 무조건 거기 표시해야 돼요. 이거는 그 에디토리얼인데요. 그래서 사람들 바로 보자마자 알 수 있어요. 아 이거는 그냥 보통 스토리 아니고 이거는 콘텐츠는 어떤 회사가 돈 내고 나오는 콘텐츠 어느 정도 홍보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진짜 그냥 선생님 말씀대로 중립된 언론 아니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근데 왜 90년대 때 섹션화가 신문에서 시도됐을까? 저널리즘 역사 측면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87년 이후에 이제 민주화가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신문이 자유화가 일어납니다. 누구나 이제 신문을 만들 수 있게 돼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기준이 시설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만 만들어지고 나니까 경쟁이 되게 심해지잖아요. 그리고 경쟁이 심해지니까 지면을 늘려요. 왜냐하면 광고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지면을 최대한 늘리는 방법을 씁니다. 근데 지면을 늘리다 보면 어때요?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나눠주는, 이른바 갈라주는 걸 하는 거죠. 네. 주제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정도 장르화가 일어나니까 이게 상당히 좀 읽는 사람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꽤 이제 그쪽으로 갔는데 여기에 숨어 있는 또 한 가지가 바로 상업화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면이 늘어나는 이유도 상업화고 또 한 가지는 이걸 열어주면 초대하는 게 독자만이 아니라 광고주도 있는 거예요. 자, 이 섹션에 너희들 광고 실을 사람들 와. 이게 훨씬 더 쉽거든요. 일면에만 싣고 뒷면에만 싣는 것보다 특정 섹션에 그걸 실는 게 훨씬 더 광고 효과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광고 지면을 열어준 셈이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기사 거래가 일어나는 과정들이 이제 상당히 생겨버린 거예요. 그럼 외국하고의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면 적어도 거기에 맞는 이른바 클래시파이드 광고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광고들이 실리는 그 정도 수준이냐. 그게 아니라 기사 자체를 이들에게 맡기는 이들의 요구에 의해서 기사가 거꾸로 편집되는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은 거의 이게 정식으로 돼 있는 그런 아주 불행한 현실이에요. 기사 거래라고 방금 교수님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제로 한 그 온라인 교육 매체가 조사를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조선 에듀에서 발송한 걸로 보이는 이 프리미엄 회원제 제안서를 한 온라인 교육 매체가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내용들이 좀 충격적인데 온라인판 그리고 지면으로 나누어서 각각 그 기사를 싣는 데 대한 단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이제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께서는 그 분명히 이제 기사를 얻기 위해서 기사 지면을 얻기 위해서 로비를 했어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는 이제 대놓고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시장이 있죠. 네, 온라인판의 경우에는 뭐 헤드라인 기사 6회, 메인 기사 12회 뭐 이렇게 해서 1,320만 원으로 단가가 지정이 돼 있고 지면 기사의 경우에는 메인 기사는 1,500, 중박스 정도의 기사는 900만 원. 그리고 이 두 개를 하나로 뭉친 이른바 프리미엄 패키지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매우 구체적으로 단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메인 기사 1회, 단신 4회, 그다음에 온라인 헤드라인 2회, 메인 기사 2회 이렇게 해서 패키지로 묶어놓은 건데 이렇게 해서 비용이 2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조선에듀에서 책정한 비용이라고 하니까 아마 다른 신문들도 영향력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대동소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이 정도면은 이 홈쇼핑에서 팔아도 되겠어요. 도착했는데 완전 시스템화돼 있네요. 정가네. 빨리 구매하시면은 20% 깎아드립니다. 부가세 빼드립니다. 뭐 이런 거. 요즘 뭐 많이 눈에 띄는 건 이제 대학 광고.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이제 자기 대학 홍보하는 그런 광고를 싣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기사 또는 기사로 위장된 어떤 홍보성 그 텍스트들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매개가 되는 거죠. 그럼 제대로 된 교육 보도는 이 섹션에 들어갈 수가 없겠네요. 그 교육 보도의 내용을 채울 의지도 없고요. 내용도 없어요. 상당 부분. 왜냐하면 거의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의 본질이 뭔지는 각자들이 압니다. 이념적으로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재반복하는 것들은 사실은 그다지 이들에게도 유리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광고라고 하는 것들을 덧붙여서 정보의 형태로 뭔가 계속해서 업데이트 시켜주는 이게 이제 실질적인 욕구가 되는 거죠. 네.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대체로 그러면 사교육업체의 홍보 자료를 받아서 쓰거나 그들이 쓴 거를 마치 이쪽에서 한 것처럼 하거나 그렇죠. 한다는 거죠. 네, 그로 인한 오보들도 있었고요. 예전 사례들을 보면 그 2016년에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인 프라임 사업 시행을 앞두고 일부 언론들에서는 프라임 사업으로 대학들이 인문계열을 축소해서 대입해서 혼란이 발생할 것이다라는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특히 한양대가 당초 계획된 인문계 입학 정원 742명에서 22.5%를 감축했다. 대입 혼란의 중심축에 선 것처럼 보도를 했는데요. 한양대 측이 22.5%에 해당하는 167명이라는 정원 감축 폭은 완전히 틀린 내용이다라고 정면 반박하는 보도 내용을 전했습니다. 당시 언론들이 잘못된 정보를 받아 쓴 출처는 한 입시학원이 배포한 보도 자료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기사들을 좀 살펴보면 한국일보가 이제 그런 기사를 냈었는데 프라임 사업 후폭풍 확 쪼그라든 인문계라면서 이 내용들을 전했고요. 베리스타 알파에서 또 대형 사고 종로 하늘 한양대 반박에 꼬리 내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정말 이렇게 할 거라고는 정말 상상을 못했는데 제가 또 너무 무지한 것도 있고 다른 자료도 아니고 공공기관의 보도 자료도 아니고 사교육업체의 홍보 자료를 그대로 받아서 언론이 쓴다는 거. 사교육업체에서 보도 자료 종종 내고요. 주요한 이름 꽤나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유명한 학원이나 프랜차이즈 학원들이나 이제 사교육업체에서는 보도 자료를 실제로 냅니다. 그리고 그 보도 자료를 보고 기자들이 기사를 써요. 기사를 쓰면서 자 전문가 인터뷰를 이제 한두 문장 집어넣죠. 누구를 집어넣겠습니까? 바로 그 보도 자료를 낸 그 학원이나 사교육업체 대표자하고 질의를 합니다. 질문 응답을 해서 그 응답 내용을 이제 기사에다 이제 삽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하여튼 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입시를 중심으로만 이 교육 기사에서 교육업체에서 낸 그런 보도 자료가 사실상 기사화되어 버리는 이런 경우들이 부쩍 늘었어요. 그 제 기억으로는 한 10년쯤 전, 2000년도 후반부터 그런 일이 부쩍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중립적 정보를 얻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교육업계에서 막 정보를 이런저런 방식으로 막 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반 학부모들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사교육업계 이해관계에 의해서 왜곡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왜곡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육 쪽은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교육 쪽이 모든 정보를 다 모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정보는 잘 안 알려줍니다. 공교육계에서는. 공교육 입장에서 알려주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왜냐하면 얼핏 그걸 내놨다가 무슨 서열화를 조장한다. 네, 파장이 어마어마할 수 있으니까. 학벌주의를 더 조장한다. 이런 그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교육 쪽에서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그걸 좀 내놓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교육은 공교육대로 사교육은 사교육대로 가장 원하는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중립적 정보를 알려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부모들은 대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교육 문제를 다루는 언론 보도에 있어서 또 다른 문제점 중 하나는 교육 문제마저 사건 사고처럼 다룬다는 점입니다. 뭐 입시 비리, 입시 비관 자살 보도 등이 어떻게 보면 계속 그냥 사건인 것처럼만 그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잠깐 언급하고 말잖아요. 네. 이번에 논란이 된 사안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의혹 사건입니다. 교육계와 언론의 폐해가 아주 단적으로 극명하게 드러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찰 조사가 끝났고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죠? 네, 그 사건 경과를 간단하게 한번 보면 7월 중순쯤에 처음 의혹이 제기가 됐는데요. 강남 서초교육지원청에 이제 관련해서 민원글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뒤인 8월 중순쯤에 서울교육지원청이 이제 감사에 착수했고요. 그리고 8월 말에 수사 의뢰가 들어갔습니다. 언론들의 보도 경향을 보면 사실 이 8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그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KBS 기사를 보더라도 8월 말까지는 주로 단신으로 처리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9월 5일부터 기사들이 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요. 9월 5일이 언제냐면 경찰이 교무부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날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이전에는 서울교육청 관할에 있다가 이것이 이제 경찰로 넘어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기사들이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찰이 사실 수사 상황을 매일매일 업데이트를 시키잖아요. 그걸 또 기자들이 그대로 받아쓰고 정보량이 많아지니까 이제 기사 내용도 많아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경찰에서 나오는 정보들을 가지고 기사를 쓰다 보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사건 사고 기사화로 이제 되어버린 거죠. 사실 이건 교육 기사인데요. 기사 내용들을 좀 짚어보죠. 네, 동아일보 9월 6일자 보도를 보면 시험지 유출 의혹 숙명여고 압수수색이라고 해서 이제 압수수색에 초점을 맞춰서 기사가 작성이 됩니다. 중앙일보 10월 16일자 기사도 보면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정황 확인, 쌍둥이도 입건 이렇게 해서 역시 그 입건, 사건 사고 기사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사건 사고 기사지만 조금 차별화되는 기사가 있기는 했는데요. 경향신문에서 9월 6일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경찰 쌍둥이 1등 숙명여고 압수수색, 내신 불신으로 번져라고 기사를 썼는데요. 다른 기사들과 마찬가지로 역시 사건 사고 기사처럼 처리를 했지만 그렇지만 이런 사건이 벌어짐으로 해서 결국 내신 불신으로 지금 번지고 있다라는 교육 관련 기획 기사의 어떤 성격까지도 같이 담아서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일 압수수색을 했다. 공교육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이 사건은 대학 입시에서 수시 모집의 주요 전형인 학종, 학생부 종합전형 불신에 기름을 부었다.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올 때 보면서 저는 막 가슴이 좀 입시와 관련돼서 막 압수수색, 조사, 입건, 쌍둥이 입건 사실 어떻게 보면 잘못했긴 했지만 학생들이고 아이들이고 저는 좀 그렇죠. 어떻게 된 일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나 막 이런 생각부터 들면서 굉장히 가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좀 이 부분들을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면 이렇게 언론사들이 달려들어서 이렇게 경쟁적으로 보도를 할까 이 자체가 일단 불행하고요. 두 번째로 보면 그나마 이제 경향신문의 보도가 좀 낫거든요. 내신 불신이라는 문제라든가 입시 공정성 문제라는 좀 더 구조적인 문제를 그나마라도 짚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진짜로 완전히 무슨 경찰 드라마 찍듯이 그렇게 보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얘네들이 구속될까? 얘네들이 자퇴할까? 이런 식의 문제들에 되게 보도를 해요. 근데 제가 특이한 거 한 가지를 보자면 왜 이렇게 쌍둥이라는 말이 많이 등장할까? 이거였었어요. 네. 사실 좀 되게 비본질적인 정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 쌍둥이, 물론 맞아요. 사실적으로 맞는데 왜 쌍둥이가 등장할까?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스리랑카 사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건에서도 꼭 왜 스리랑카 사람 꼭 말할 필요성 있냐. 여기도 그 쌍둥이인지 그냥 남자인지 여자인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그래서 왜 계속 이거 나오는지 나도 좀 신기했다고. 이게 쌍둥이라는 말이 가지는 특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보도하기 좋으니까 되게 경제적이긴 하죠. 근데 쌍둥이라는 말이 걸린단 말이에요. 귀에 걸리고 눈에 보여요. 되게 자극적으로 보입니다. 쌍둥이란 말이 나쁜 말이어서가 아니라 쌍둥이는 되게 특이한 거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비춰진단 말이죠. 그게 일단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 내용들이 대부분 뭐냐면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경찰 드라마를 찍듯이 그렇게 보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결국은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이 개인들의 어떤 문제, 게다가 이거를 바라보는 숙명여고라든가 거기에 있는 다른 학부모들의 불만과 분노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춥니다. 맞죠. 사실 불만과 분노가 생기죠. 근데 왜 이 문제가 생기는가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다른 것들을 보면 예를 들면 매일경제의 8월 13일 기사가 교사 두 딸, 단숨에 전교 1등, 인간 승리냐, 천기 누설이냐 이런 제목이에요. 서울신문의 11월 13일 보면 1년 넘게 정답만 달달 그렇게 1등을 훔쳤다. 되게 자극적이죠. 조선일보 보시면 시험지 받자마자 외운 정답 썼다. 쌍둥이 채점할 때 적은 것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저는 동아의 11월 9일 기사가 제일 좀 황당했어요. 쌍둥이 자퇴는 괴물되는 길. 숙명여고 학부모들 퇴학 촉구. 전 이게 바로 최근에 이 숙명여고 관련된 보도에 모든 것들을 요약하는 그런 제목이자 기사라고 봅니다. 쌍둥이 등장하죠. 자퇴 문제가 훨씬 더 큰 문제가 됩니다. 자퇴냐 퇴학이냐는 왜 차이가 있는지는 아시잖아요. 이 성적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잖아요. 자기 자식들의 그렇죠. 이제 그리고 나서 당연히 그 다른 부모들이 그렇죠. 얘가 이렇게 1등이 되고 그러면 내가 떨어지는 거니까. 당사자들한테는 굉장히 큰 불만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문제가 왜 이들을 괴물로 만들었고 뭐가 이들을 괴물로 이끌었는가라는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얘기가 싹 사라진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보도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분노를 이 두 명에게 집중시키고 그 아버지에게 집중시키는 결과뿐이 안 나와요. 그럼 이게 결과적으로 뭘 바꿀까요? 자퇴를 퇴학으로 바꾸는 것 이상 뭘 할까요? 선진국에도 입시 비리는 가끔 터지는 문제고, 예를 들면 미국의 대학 입시가 이제 SAT라고 불리는 시험인데 가끔 대리 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사건이 터져요. 근데 우리처럼 뭐 모든 언론이 벌떼처럼 달라붙어서 이렇게 크게 보도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기사로 취급하긴 하지만. 그럼 왜 그러냐? 결국 우리나라는 어느 대학 가는지가 너무 중요하고 대학 서열이 있고 그 서열 격차가 굉장히 심한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어느 아이를 몇 등 대학에 보내느냐 이 변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변별을 만약 내신으로 하느냐, 수능으로 하느냐, 무슨 비교과 활동 이런 거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 각각 다 문제가 터지죠. 만약에 그런 세밀한 변별을 수능 가지고 하자, 그럼 애들이 다 학원 가야 되는 거고, 그런 세밀한 내신을 무슨 그 변별을 내신으로 하자, 그러면 뭐 내신 비리에 대한 유혹도 이제 생기는 거고, 또 우리나라 내신은 상대평가 내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경쟁 강도가 굉장히 심해지는 거고. 뭐 변별을 막 비교과로 하자. 그러면 비교과는 기본적으로 기회가 불평등하거든요. 뭐 독서 이력, 동아리 활동, 수상 실적 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불평등한 제도예요. 그러니까 다 문제가 심각하게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숙명여고 내신과 관련된 비리는 이것 자체로서 의미가 있고 뭐 보도할 만한 분명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 이런 문제가 왜 터지느냐. 대학 서열 격차가 너무 극심한 사회라는 것. 이 대학 시스템의 문제를 짚어야지. 그렇지 않고서 이런 표면적인 보도만 계속 이것으로 끝내버리면 결국 허무한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결국 대학 서열 격차로 인한 변별력의 문제, 그것을 수능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애들이 학원으로 다 가고, 내신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체감되는 경쟁 강도도 높아지고 또 여러 가지 무슨 비리에 대한 유혹도 생기고, 비교과로 변별하려고 하면 기회가 굉장히 불공평해지니까 공정성의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대학 시스템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쪽으로 이제 논의가 모아져야 되는데 언론 보도는 대개 아주 표면적이고 자극적인 보도, 뭐 이것도 필요한 부분은 인정합니다만 그것으로 그냥 끝나버리죠. 그러면 결국 이 구조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어디 딴 데서 또 터질 거예요, 이게. 이번에 터진 건 분명한 거죠.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교육계에 오랫동안 몸담았던 분들은 이런 일들이 꽤 있었을 것이다. 또 벌어지고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증거는 없죠. 또 설령 자기가 봤다고 해서 내부 고발자가 돼서 이렇게 고발하기도 이제 어려운 여건이니까. 숙명여고 내신 사건은 사실 좀 어떻게 보면 터질 게 터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건 한 건마다 매번 경찰이 발표할 때마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다 보도를 쏟아내는 것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숙명여고 보도를 처음에 보시면 처음에는 언론이 살짝 뜨뜻미지근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뭔가 좀 의심스럽긴 한데 그냥 대충 그런 일들인가 보다 그랬다가 이게 이제 의혹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마치 이제 미스테리 수사물에서 증거 한 건 나오고 증거 두 건 나오고 증거 세 건 나오면 그거 가지고 공방을 벌이듯이 이게 드라마타이즈라고 해요. 그러니까 드라마화가 되고 이야기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언론이 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재밌어지는 거죠. 불행한 사건인데 재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나면 이제 결말은 뭘까? 허무한 결말들이 보통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범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짚을 수 있는 전 역량도 없다고 보고요. 용기도 없다고 보고요. 근본적으로는 서열화되지 않은 대학을 바라고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의심스러워요. 왜? 그런 식의 시스템이 이들이 바라는 세상에 좀 더 유리하고 자기들은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근본적으로 바라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 건드리고 있는 거죠. 실제로 저희가 그 보도 건수를 한번 내봤는데요. 그러니까 그 숙명여고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제 일어난 게 9월 5일인데 9월 5일 이후로 주요 일간지들이 이 사건의 어떤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학종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봤더니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다루는 보도는 전혀 없었고 대신에 이제 이런 기사들이 교육 섹션에 나오긴 했습니다. 대입도 지피지기, 자신만의 색깔로 전략 짜야, 또 공부하듯 학생부 봐야 면접 잘 봅니다. 확 바뀌는 2022학년도 대입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이런 기사들에서만 학종에 대한 문제를 이제 어떻게 하면 잘 준비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썼습니다. 문제 제도가 바뀌기는 원하지 않는 거죠. 저는 또 한 가지 이제 짚고 싶은 사실이 이제 이게 평가의 문제인데요. 평가는 평가 권한을 가진 자의 권력이잖아요.
그리고 그 권한은 잘 행사될 것이다라는 신뢰의 바탕을 둡니다. 그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것이 무너지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려요. 지금 이런 게 무너져 버리는 사건들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대처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 지금 만들어낸 평가 시스템이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공정성이라는 것의 빌미로 평가가 지극히 복잡해졌고요. 평가자조차도 어떻게 평가해야 좋은지 모를 정도로 복잡해졌고, 두 번째 문제는 이거를 대비해 줄 수 있는 계층들이나 대비해 줄 수 있는 어떤 시간과 역량과 돈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 평가의 대비가 대단히 어려워졌다는 거죠. 사실 이렇게 평가가 복잡화되어가는 그런 식의 문제들을 짚을 수 있는 언론이 있었을까? 저는 뭐 그런 게 좀 의구심이 들죠. 이 평가가 복잡해지고 다면적인 평가를 강조하는 것은 사실 미국의 특징이거든요. 미국은 뭐 입학사정관제가 보편적인 나라고, 그래서 이거저거 별의별 걸 다 반영해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면 흔히 미국을 지칭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한 2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입학사정관제, 수시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미국을 모델로 우리도 미국 쪽으로 가자, 이게 선진화다 이렇게 얘기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유럽은 대입 제도가 매우 단순합니다. 매우 단순하죠. 유럽은 영국하고 프랑스는 내신도 없고 그냥 입시만 보고. 예를 들면 독일은 내신하고 입시를 그냥 성적을 더해서 그거 가지고 대학에 지원하고. 그 원재료가 입시하고 내신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무슨 짓을 해도 아주 단순한 제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내신하고 입시 두 가지만 본다. 물론 이 입시는 이제 유럽의 입시는 다 논술형이긴 합니다만, 그러면 왜 이 두 가지만 가지고 보느냐? 다른 비교과 여러 가지 활동 같은 건 좋아 보여도 기회가 불공평하거든요. 기본적으로. 내신과 입시는 그래도 나름 기회가 평등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유럽은 굉장히 단순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미국만 좀 선진국 중에서 예외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고 챙길 거리가 많은 입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마치 선진국의 표준인 양, 그걸 우리나라에 들여와야만 선진화되는 것인 양 많이들 착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또 살짝 그 미국에서 약간 이런 엘리트하고 보통 사람하고 그 차이가 조금 더 큰 것 같은데, 유럽보다. 당연히 유럽에서도 이런 문제 좀 아예 없는 게 아니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 아이비리그 뭐 대학교도 아예 없거든요. 사실 이 시스템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뭐 시스템 더 간단하고 애들은 오히려 스트레스 덜 받고 그리고 훨씬 더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이번에는 공교육 제도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서 사교육 시장이 비정상으로 커진 상황에서 교육 정책에 대한 언론 보도는 또 어떻게 나오는지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념에 따라서 또 언론사마다 입장이 달리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신문 기사들로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념에 따라서 달리 나오는 게 저는 교육 정책에 있어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은 사실 있어요. 뭐냐면 대표적인 정책 중에 사회 정책이나 뭐 경제 정책이나 교육 정책 중에 이른바 진보와 보수가 지향하는 바가 상당히 달라서 이건 철학적인 문제하고 좀 가까운 거라서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진보 보수의 문제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되게 좀 낮은 수준에서 멀어지는 문제들인 경우들이 좀 많죠. 예를 들면 이제 2017년 조선일보의 6월 20일자 보도나 동아의 비슷한 시기의 보도가 이제 뭐냐면 대통령 공약 문제 때문에 그랬어요.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공약이 이제 나오게 되면서 이거는 결과적으로 획일화 교육을 만드는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비판적인 보도를 이제 쏟아내게 됩니다. 그 정반대에서 이제 한겨레 2017년 6월 15일 보도 같은 것들이나 기타의 이제 진보 계열의 신문들의 보도는 주로 이제 서열화라든가 위화감을 부추기는데 바로 이 자사고 문제가 있다라고 봐요. 근데 저는 자사고 문제는 진보든 보수든 간에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일부의 문제가 투영될 수는 있습니다만 이념적으로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없진 않고, 그러니까 시장의 자유나 교육을 시장으로 보느냐, 교육의 시장의 자유를 더 줄 것이냐, 아니면 공교육 위주로 뭔가 좀 평균적인 교육을 좀 더 바라느냐라는 이념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좀 더 근본에 있는 우리나라 교육 철학의 문제에 그냥 끝쯤에 이제 있는 문제지 본질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자사고 폐지라는 되게 좀 지엽적인 사안을 두고 좀 되게 갈리는 이제 그런 방식의 이제 보도를 보여준 그런 형태라고 하겠죠. 네.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보수지 같은 경우라면 뭐 시장의 자유를 중시한다든가 교육도 시장의 일부라고 만약에 본다면, 뭐 보수의 일부가 또 이제 그런 식의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면 공교육이라고 하는 분야가 어떻게 정상화되고 나머지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뭐 시장적 분야가 어떻게 돼야 되나든가, 뭐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것들의 바탕을 둬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방향들이 나와야 되는데, 대부분이 자사고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우리나라 공교육이 왜 망가져 있고 왜 정상화가 안 되는가,
특히나 그들이 대안이라고 생각하는 사학의 비리가 얼마나 심각하고 실제로 그들에게 맡길 수가 없는가 이런 식의 문제들은 사실 상당히 외면하는 그런 방식을 쓴다는 거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실 본질인 서열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실제로 야기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 찬성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언급을 하지 않아요. 진보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건 내용을 낼 때는 되게 이상주의적이고요. 그러니까 방향의 어떤 뭐 자유주의적인 방향이나 뭐나 이런 것들을 낼 때고 정책으로 바꿀 때도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에 서 사실은 작은 실험들이 뭔가를 바꿀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조를 만드는 거. 전체 구조를 또 바꾼다면 만약에 정권의 어떤 바뀜에 의해서 어떻게 선택이 가능한 거 이런 것들을 정책 목록화해서 사실 보여주고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다지 잘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사고는 무조건 위화감, 그다음에 보수지 같은 경우 자사고를 못하게 만드는 건 따라서 굉장히 획일화, 대단히 획일적이죠. 단순하게 너무 프레임을 만들어서 보도하는 경향이 있다. 특목고하고 자사고는 조금 이슈가 다르죠. 자사고는 이제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얼마큼 인정해 줄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 우리나라 사립학교는 박정희 시절에 사실상 공립화됐죠. 고교평준화라는 게 단순히 학생의 선발 방식만 바꾸는 게 아니라 사립학교에 다 재정 지원을 해서 공립과 유사한 수준의 교사 급여라든지 교사에 대한 처우라든지 학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국가가 보장해 주게 돼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평준화 체제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나 영국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수준의 어떤 자율적인 운영을 하는 그런 학교를 만들자 이런 것이 국민들한테 선뜻 다가가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아직도 한국교육개발원에서 매년 국민 의식조사라는 걸 하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고교 평준화 찬성하느냐 질문을 하면 한 65에서 70% 정도는 매년 찬성한다라고 나와요. 이거 알게 모르게 70년대 박정희 시대에 이제 확립된 고교 평준화 그 모델이 뭔가 아무래도 서열화도 좀 잘 안 되고 어느 교복을 입는지에 따라서 애들이 차별받지도 않고 그런 거니까 좀 좋은 거라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공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특목고는 좀 달라요. 특목고는 일반고에서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없으니까 특별한 학교를 만들어서 다양한 교육을 하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도 특목고를 나왔어요. 제가 이제 과학고등학교를 나왔는데 그래서 과학고가 선진국에 다 있는 줄 알았죠. 근데 웬걸 나중에 보니까 미국에는 유명한 과학고가 몇 개 있긴 있어요. 그 큰 땅에 몇 개 있는 정도고 나머지 주요 선진국에는 과학고가 없어요. 왜? 거기는 다 수강 신청을 할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학생들이 내가 수학과학을 많이 수강 신청하면 그게 과학고인 거예요. 혹시 미국이나 유럽에 외고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죠? 왜? 외국어를 더 많이 수강 신청하면 그게 외고니까 외고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학생들이 평등한 권리를 갖도록 그 엑설런스라고 얘기하죠. 그 수월성이라는 걸 엑설런스라고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데 누구나 엑설런트한 것을 수월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를 주는 시스템을 보편적으로 일반고에서 만들어야지. 자꾸 일반고는 계속 붕어빵 찍고 특목고에서는 뭐 다양한 교육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건 우리나라 현실을 그냥 받아 적기 보도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조금만 서구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여다보면 전혀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거든요. 이렇게 교육 정책의 본질은 외면하고 이념 논쟁, 입시 장사에만 몰두하는 언론 보도가 반복되는 원인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걸까? 무엇이 그 뒤에 있는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언론사 보도 중에 대학에 대한 서열 의식이 이미 자리 잡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이거는 제 지론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에는 단단한 엘리트 구조가 있고 그 엘리트 구조의 구성원들이 있는데 그 구성원들을 묶어주는 주된 것 중에 하나가 학벌이에요. 그리고 학벌이 작동하려면 서열화된 대학들이 필요합니다. 예, 우수한 대학들이 필요하고 여기서 우수함이라고 하는 건 단지 학문적 우수성이 아니라 그들의 일종의 계급을 부여해 줄 수 있을 정도의 폐쇄적인 서클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이 공유가 되지 않아야 되고 개방되지 않아야 되고 무너지지 않아야 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우리나라 언론, 특히나 언론의 엘리트들이 상당 부분 여기에 훨씬 더 친화적인 그런 식의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자주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조선일보 보도 같은 경우들이 이제 그런 케이스였죠. 네, 조선일보 2018년 2월 27일 이제 보도를 이건 조선일보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언론들이 하는데요. 서울대 합격생 배출을 한 일반고가 얼마나 되니까 고등학교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줘요. 한 명 이상 합격한 학교가 879개라는 소리입니다. 사람들이 물론 관심 있어 하긴 하죠. 이 얘기를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879개 고등학교를 제외하고는 서울대를 합격조차 못 시킬 정도의 학교다.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이른바 스스로 권위지를 자처하는 데가 이런 식의 보도를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여기에는 그런 문제의식조차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들의 이제 그 세계관이나 시야에서 보면 바로 궁극적으로 보면 이 일반고 현재의 고등학교 시스템에서 서울대 정도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학교의 어떤 것들을 변별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 거죠. 네. 또 이 기사에는 마침 그 보도자료를 잘 내기로 유명한 모 사교육업체 대표가 직접 발언한 것이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기사인 거죠. 그 서열을 어느 정도 언론사 내부에서 그 구성원들이 내재화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자료가 있는데요. 그 지난 7월에 미디어 비평지인 미디어오늘에서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 출신 대학들을 한번 찾아봤더니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입사한 신입 기자 230여 명 가운데서 절반 가까이 되는 109명이 서울대 출신이었습니다. KBS, YTN, MBC, SBS의 경우에는 기자 1,300명 가까이 되는 기자 가운데서 60%가 서울대, 고대, 연대 출신이었습니다. 이른바 학벌이 좋은 이제 출신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사실 그 기사 작성 환경이라는 것이 서열을 내재화하고 있는 사람들로 이제 둘러싸여진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서열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무감각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초반에는 사실 이렇게 무감각해진다면 점점 기자 생활을 하면서는 그게 더 공고화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입처를 가게 되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친해져야 되는데, 그렇다면 가장 큰 공통점을 찾는 것이 고향 아니면은 출신 학교거든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또 학벌이라는 것이 더 이제 내재화되고 공고화되는 거죠. 되게 좋은 포인트를 지적해 주셨는데, 왜 언론사들은 좋은 학교로 선호할까? 물론 학교 보고 뽑지 않는다고 얘기는 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좋은 학교를 훨씬 더 선호하고요. 일반적으로 좋은 학교 출신들이 또 많이 또 지원하는 그런 측면들도 있는데, 인문사회계 좋은 대학, 이른바 좋은 대학들의 인문사회계 출신들이 사실 갈 수 있는 엘리트 구조가 몇 개 없어요. 남은 게 고시하고 언론계하고 몇 개 없거든요. 네,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긴 해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취재원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취재처나 출입처의 핵심들이 대부분 다 학벌이 좋은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들과 말을 트고 얘기를 섞고 뭔가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와 유사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대응하는 대상들, 주된 대상들이 어디냐. 기업체라든가 정치계라든가 공공기관 이런 데들을 생각해 보시면 이들이 그 높은 어떤 이른바 좋은 대학들이 출신들이 가서 잘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저는 언젠가부터 기자들이 저를 부른 호칭을 선배라고 부르는 이게 언론사 문화였던 것 같더라고요. 취급받고 계신 거예요. 언론사 내부에서 이제 선배라고 부르는 이런 경우들이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 원래는 이제 같은 학교 출신들끼리 선배 후배 이렇게 이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언론사 내에서 확장이 되고 심지어 취재원한테도 선배라고 부르는 것은, 물론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저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좋은 평가를 해서 이제 선배라고 불렀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심지어 취재원한테도 선배라고 부르는 것은 그런 같은 학교 출신들끼리 가질 수 있는 이런 관계를 무분별하게 사회로 확장하는 거예요. 네. 처음 보는 남자한테 오빠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거죠. 아니 언제부터 봤다고 오빠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무슨 같은 학교 나온 적이 있다고 선배입니까? 선배가 아니잖아요. 근데 마치 같은 학교 나온 선배 후배 관계인 것처럼 이제 호칭을 하는 것, 이런 것도 저는 뭔가 좀 못마땅해요. 이 호칭에 있어서 뭔가 사회적 관계 왜곡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보통 예는 일상에서 들어가는데 오늘 아주 갑자기 생각나서 말을 했지만 네, 좋은 점이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안 잘립니다. 네. 어떻게 활용합니다. 유튜브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좋은 취재원이라고 했는데 이 좋은 게 반드시 그것이 아니라 쓸모 있는 예요. 유스풀입니다. 쓸모 있는 활용 가치가 높은 분이라는 거죠. 네. 근데 정말 이렇게 많이 좋은 대학에서 흔히 말하는 명문 대학에서 잘 배운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서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만 노리고 언론사에 들어갈까요? 지금 그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잖아요. 아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렇게 해서 언론사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의 열정을 이렇게 폄하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저는 물론 언론사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았던 사람인데 10만과 출신이면서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뭐냐면 정의감 같은 게 있거든요. 예, 분명히. 그러니까 인문사회계 전공자들이 가지고 있는 뭔가 사회를 바꿔보고 싶고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것들을 파보고 싶고 이런 식의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순수한 의지 같은 것들은 저는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지 가서 바뀌는 것만에 또 다른 욕망이 있어요. 그 또 다른 욕망은
그래도 나는 우리 사회에서 뭔가 취급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 뭔가 의미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뭔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이 영향력이라고 하는 게 이른바 악마의 골인 거예요. 이 영향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순수한 자신의 능력이나 메리트만으로 얻을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로 인맥과 학벌과 네트워크 구조 속에 들어가야지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너무나 명확하게 언론사 안에 들어오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전문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학벌도 좋고 공부도 잘해서 언론사에 들어갔겠지만 예를 들면 교육이다. 그러면 교육학을 좀 공부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쓸 법하지 않은 기사 이런 거를 쓰는 경우들을 저는 종종 보거든요. 전문가가 봤을 때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런 기사가 이제 버젓이 스카이 나오는 출신 거죠. 학교 많이 이렇게 나온 기자들이 들어간 언론사에서 이제 전문성이 뚝뚝 떨어지는. 전문성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런 좀 전문가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기사들도 종종 나온다는 거죠. 오늘 교육 관련 보도의 문제점들을 좀 짚어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해마다 나오는 언론사들의 대학 평가 결과. 이 점은 또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 29일에 중앙일보의 대학 종합평가 결과가 나왔고요. 지난달 23일에는 조선일보가 영국의 고등교육평가기관인 QS와 공동으로 아시아 대학 평가 100위를 발표했습니다. 언론사에서 대학 평가하는 거는 해외에서 꽤 볼 수 있는 일이죠. 영국의 더 타임스에서도 유명한 대학 평가 결과를 매년 발표하고 미국의 US 뉴스 이런 데서도 늘 미국 랭킹 또 세계 랭킹 이런 거 발표하고 뭐 그런 것들 벤치마킹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언론사에서 이제 대학 평가를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우리나라는 학벌 출신 대학 이게 그런 나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마 온 국민이 볼 겁니다. 내가 나온 대학이 지금 몇 등인가, 우리 애 보내려는 대학 또는 우리 애가 다니고 있는 대학이 몇 등인가. 또 교수들은 또 교수들 나름대로 다 들여다보겠죠. 아마 그 더 타임스나 US 뉴스가 가지고 있는 이 대학 평가보다 그 나라에서 훨씬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아마 우리나라의 언론사의 대학 평가일 거예요. 근데 먼저 이 랭킹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고 그렇죠. 생각하는데요. 사실 왜냐하면 아까도 조금 얘기했는데 독일에서는 아이비리그 대학교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그 글로벌 랭킹 있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랭킹. 그래서 첫 번째부터는 50까지 제일 전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는 독일 대학교 몇 개 들어갔을까요? 제로. 하나도. 근데 독일 엄청 강국이고 경제도 잘 되고 교육도 잘 되고 뭐 노벨상도 많이 받았고 그래도 우리 대학교 중에서는 첫 번째부터 50까지 제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꼭 랭킹 필요하는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던 거 뭐 유럽에서는 영국에 대해서는 랭킹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비리그 시스템 거기부터 교수님 말씀대로 거기부터 시작했는데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이런 시스템 그냥 받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관심이 있는데 근데 프랑스에서 뭐 이탈리아에서 뭐 스페인에서 뭐 특히 독일에서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런 랭킹 시스템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정말 그 학생들한테 그리고 학부모들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 시스템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아이비리그 없이 이런 대학교 정말 없이는 나라가 힘들어진다면 오케이 뭐 어떤 뭐 혜택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독일은 뭐 꽤 잘 되고 있어요. 이런 아이비리그 대학교 없이. 그래서 학생 훨씬 더 자연스럽게는 대학교는 선택도 할 수도 있고 오히려 학과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언론사는 오히려 이런 랭킹 만드는 게 보다 이런 랭킹 시스템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우리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 교육 문제는 사람들 행복한 사람들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좋은 교육 받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냥 계속 비교하고 뭐 누가 1등인지 누가 2등인지 이거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난 잘 모르겠어요. 여기 저 순위 민감하시죠? 사실 제가 좀 좋아하거든요, 사실. 그런데 일단 당장 궁금한 게 어떤 기준으로 이 순위를 매겼는지 궁금한데 이 중앙일보 순위를 보면은 제가 좀 불순한 사람이라 그런지 2위가 이제 성균관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균관대가 저 삼성재단이라 이 중앙일보에서 2위에 올라가지 않았을까 그런 나름의 또 의혹을 제기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이나 미국의 대학 평가하고 이제 우리나라 대학 평가가 조금 다른 게 영국이나 미국의 대학 평가는 주요 그 평가 지표가 다 연구 성과예요. 그러니까 독일 대학이 거기서 못 끼는 이유는 독일의 연구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독일의 연구 중심은 독일의 대학이 아니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같은 막스 플랑크 연구소가 독일의 유명 연구소인데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가 있어요. 여기서 최첨단 연구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독일의 연구 중심은 대학보다는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연구 성과 가지고 세계 대학 순위를 내면 독일 대학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독일에서는 놀라운 연구가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미국과 다른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평가 체계에서는 독일 대학은 체계적으로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연구 평가 조금 집어넣고 교육 평가 조금 집어넣고 짬뽕을 만들어놨어요. 물론 대학이 연구도 하고 교육도 하는 기관이죠. 이중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그래도 연구 지표와 교육 지표는 상당히 다른 지표거든요. 학부 교육을 얼마나 충실하게 잘하고 있냐. 아마 이런 지표를 평가하면 독일 대학은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대학 평가를 잘 보면 이게 세부 지표가 연구 지표인 것도 있고 교육 지표인 것도 있는데 이걸 섞어놨기 때문에 사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일반인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대학 평가들이 대개는 평가 지표 한 10개 내외, 한 8개, 많으면 10몇 개 정도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중앙일보 대학 평가의 평가 기준은 몇 개일 것 같습니까? 지표가? 33개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그중 일부는 연구고 일부는 교육인데 엄청나게 많은 지표를 막 섞어가지고 평가를 하니까 그 평가 지표 중에 일부 어떤 특정 대학에 유리한 걸 좀 점수를 높이고 어떤 거를 낮춘다면 충분히 의도한 결론을 만들어낼 수도 있죠. 네, 성균관대가 지금 2위인데요. 올해 결과는 비단 올해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5위권 안에 계속 머물렀습니다. 성균관대가. 그래서 이 부분은 최욱 씨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어서 저희가 중앙일보 쪽에 한번 물어봤더니 성균관대의 경우에는 그 연구 지원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돈을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자릿수 하나가 차이 날 정도로 2위와 격차가 크고 성균관대가 압도적인 1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더니 결과가 지금 성균관대가 이렇게 2위로 올라섰고 그 기업체가 지금 경영에 관여를 하고 있는 곳이 성균관대 말고도 중앙대도 있거든요. 중앙대 역시도 두산이 경영에 개입을 하고 나서부터는 각종 지표들이 많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중앙일보 쪽에서는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자, 고표는 결과만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유도하는 효과가 있어요. 자, 이러이러한 지표들을 가지고 우린 이런 가중치를 준다라고 하는 것들이 알려지고 알게 되면 대학들이 자신의 랭킹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할까? 되게 뻔하죠, 그렇죠? 가중치 높고 높은 점수를 받는 부분들을 이른바 상당히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 그 결과는 실제로 많은 대학들이요. 랭킹을 높이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아요. 그 전문가들로부터 컨설팅을 받고 이른바 그것들을 마사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역량들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여해요. 실질적으로 교육의 질이나 연구의 질을 높인다기보다는 랭킹을 높이기 위한 데 상당히 많은 자본이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연구에서도 특히나 공대 중심의 연구 성과들을 주로 많이 평가해요. 예, 이건 이제 미국 중심에서 또 오기도 한 건데 보시면 랭킹 높은 학교들이 공대가 좋은 학교들이라는 거 나올 겁니다. 예. 송수진 기자 취재의 내용 좀 살펴보죠. 일단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언론사들이 실시하고 있는 그 대학 평가의 경우에 지명도가 있는 것이 크게 조선일보, 그다음에 중앙일보가 하고 있는 언론사 평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조선일보에서 하고 있는 그 평가를 보면 QS라는 기관이 있는데 이곳하고 공동으로 그 아시아권 내의 대학들의 이제 순위를 내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요.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이제 국내 대학들의 자료를 모아서 이제 QS 쪽에 전달을 하고 QS가 그 자료를 토대로 이제 전체 순위를 매기는 방식인데 아시아권이기 때문에 아시아 17개국에 있는 500여 개 대학이 평가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아시아 지역의 순위가 왜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많은 대학들이 유학생을 유치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점점 더 학령 인구는 줄어들 거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이제 유학생들이 채워야 한다. 그러니까 이런 그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 조선일보 평가가 나름대로 이제 설득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중앙일보 평가가 있는데 중앙일보는 사실 1995년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로 25년째를 지금 맡고 있습니다. 사실 뭐 나름대로의 어떤 역사와 전통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방금 이 선생님 말씀하셨던 대로 지표가 모두 30개 정도 되는데 사실 해마다 조금씩 이제 이게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총점은 지금 300점 만점이고요. 중요한 것이 저희가 또 봐야 되는 게 이 참여하는 학교들의 숫자인데요. 올해 평가의 경우에는 모두 이제 57개의 대학이 평가 대상이었습니다. 전체 대학의
대상이 아니라. 네네네. 이게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기도 한데 우리나라에 있는 4년제 대학이 200개 가까이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 대학들이 모두 다 이 중앙일보 평가의 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 가운데서 4년제 대학 가운데서도 4개 계열 이상을 보유한 학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학교가 우리가 이번에 평가에 참가를 하겠습니다라고 의사표시를 한 학교만이 평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종합평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일단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하고 있는 셈인 거죠. 그래서 57개 대학을 대상으로 올해는 평가를 했고요. 전체적으로는 규모를 봤을 때는 4년제 대학의 4분의 1 정도만 이제 평가에 참여를 한 셈입니다. 그 대한민국은 대학교 서열이 엄연히 또 존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그 서열이 지표로 나타나는 게 언론사에서 순위 매기는 말고는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하나 있는 게 입시기관에서 내는 통계가 있습니다. 옛날엔 다 입시기관 거였죠. 그 서열에 최고 공식적으로 구득점자들이 어느 대학을 갔느냐 이거 가지고 또 커트라인, 입시 커트라인 가지고 이제 매기는 서열이 있죠. 일반인에게 보다 익숙한 서열은 사실 이 서열입니다. 근데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게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학교가 신청을 한다. 네. 그럼 학교가 마음 먹고 이 지표에 따라서 준비를 한 다음에 네. 신청해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미 그 자체로 객관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이 사실 제가 취재를 하면서도 좀 놀랐던 부분이었는데요. 대학이 우리가 준비가 됐으니 우리를 평가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학에 어떤 비리 사건이 터졌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뭐 특정 지표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으니 빠지고 싶을 테고요. 우리 이번에 빠지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이 평가 지표라는 것이 매년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이 평가 지표를 바꾸느냐고 물어봤더니 대학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이 원하는 대로. 뭐 물론 표면적으로는 대학의 어떤 현실, 바뀌는 어떤 시대적 상황을 고려한 그런 어떤 평가 지표의 조정이겠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평가의 대상이 되는 쪽에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걸 지표로 반영을 해서 해마다 조정을 한다는 것이 약간 좀 이게 종합평가라고 과연 할 수 있을지 공정한 평가라고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네. 저는 예전부터 제기했던 문제인데요. 그 평가 지표를 매년 바꾸다시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가 지표가 일정하다면, 그러니까 평가 지표의 개수나 또는 내용 또는 가중치 이런 것들이 일정하다면 이 학교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마나 좋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시기열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매년 평가 기준을 바꾸면 이 학교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건지 나빠지고 있는 건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해에 나타나는 어떤 서열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공시적으로 어느 특정한 시점에 딱 나타나는 서열만 딱 보여주는 거지 이쪽 단면만 보여주는 거지 역사적인 단면, 통시적인 단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 대학이 어떻게 좋아졌는지 나빠졌는지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매년 지표가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대학 서열 평가라고 하는 것을 뭐 다른 나라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꼭 하지 마라, 뭐 나쁜 거다라고 매도할 수만은 없지만 유난하게 우리나라 평가는 서열화 효과만 나는 평가고 대학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식의 평가는 아닌 것 같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해오고 있었어요. 지금 현재 그럼 매번 진행되고 있는 지표 자체도 뭔가 타당성이나 공정성을 지니고 있느냐 이 부분도 봐야 되는데 중앙일보 이제 아까 30개 정도의 지표를 보면 저는 크게 한 3가지 문제를 짚습니다. 첫 번째는 뭘 요구하는지가 나오는데 이게 취업률이 굉장히 높아요. 취업률하고 취업 유지율. 네. 이게 뭐냐면 교육평가입니다. 교육의 결과가 취업을 잘 시키는 거예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근데 대학의 교육을 평가하는 데서 취업률과 취업 유지율이 엄청나게 높은 가중치를 받는다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느냐가 명확히 보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기사 쓸 때 대학이 취업학원화되고 있다고 비판적인 기사를 씁니다. 맞아요. 예? 얼마나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교수 연구 평가인데 교육은 취업으로 평가하고 있고 연구도 지표도 뭐냐면 대부분이 외국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느냐 아니냐 여부거든요. 한국 학술지하고 몇 배 차이 납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공대라든가 자연대처럼 뭔가 글로벌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준들이 있어서 하는 데들은 그나마라도 괜찮아요. 인문사회계들이 저는 제가 사회과학을 하는데 내가 한국 사회를 고민하는데 왜 그걸 영어로 써야 되냐고요. 심지어는 어떤 일도 있는지 아세요? 국문학과 선생님들한테 국문학과 교수가 되려면 영어 논문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독일에서 공부하시고 오신 분에게 영어 강의를 맡겨요. 그걸 가지고 지표로 삼습니다.
아까 제가 평가 지표가 일정하지 않고 매년 바뀌는 문제를 지적했는데 그 지표 자체도 또 타당한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죠. 실제로 이 대학 평가 지표가 대학을 발칵 뒤집어놓은 대표적인 예가 벌써 한 10년쯤 지난 건데 영어로 강의하는 비율 이런 것들을 이제 집어넣으면서 그러면 영어로 강의를 하게 되니까 대학 교육의 질은 떨어집니다. 왜? 교수도 영어를 유창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프레젠테이션 슬라이드를 잔뜩 만들어서 이제 쭉 이렇게 이제 슬라이드를 보여주면서 읽는 강의를 해요. 학생들은 그걸 받아 적는 강의를 듣습니다. 그리고 자 영어로 말하겠죠. 끝나고 나서 끝날 때쯤 질문 있는 학생 질문해 보세요. 누가 질문합니까? 그래서 학부 교육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렸어요 이게. 근데 어쨌든 그 지표가 그런 식으로 제가 보기엔 타당하지 않은 지표인데 그런 지표가 갑자기 들어오게 되니까 대학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영어 강의를 막 늘리고 되도 않는 영어 강의를 막 시키고 또 외국인 학생들도 막 유치하고 그리고 외고생들을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뽑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입 전형도 그런 식으로 막 바꿔요. 외고 학생들, 영어 잘하는 학생들을 많이 뽑을 수 있는 식으로 막 바꿉니다. 이게 2000년대 말에서 2010년대 초반 사이에 굉장히 극심했어요. 지금도 여파가 굉장히 남아있고요. 그러니까 평가 지표 자체가 우리 사회 공동체가 합의 가능한 또 대학이 제대로 좀 발전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지표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된 대학 교육의 발전 방향은 아닌 거죠. 이 지표를 바꾸는 과정도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대학의 어떤 의견을 수렴해서 이걸 지표로 반영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 대학들이 대학마다 가지고 있는 민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요구사항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모든 요구사항들을 들어줄 수는 없을 것이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어느 대학에서 얘기하는 이 요구사항은 우리가 이번에 들어줘야 된다라고 중앙일보 측에서 판단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서 당연히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이 될 것이고 또 동시에 이 대학이 가진 뭐 사회적인 영향력, 이번에는 이 학교의 얘기를 좀 들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요. 이 과정에서도 얼마든지 이제 주관적인 요소들이 개입될 개연성이 큰 거죠. 그리고 사실 이 지표들을 개선을 하려고 한다면 이 지표를 보는 지금 교육 수요자들은 학부모와 학생들이거든요. 그렇다면 학부모와 학생들은 어떤 걸 좀 더 궁금해하는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야 하고 그들의 얘기도 들어봐야 하는데 오로지 이제 대학 쪽의 얘기만 듣고 그 의견만을 반영을 한다는 것은 사실 이 지표의 직접적인 수요자라고 할 수 있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중앙일보 대학 평가팀 인터뷰를 하고 오셨다고요?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 취재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수진 기자 좀 짚어주시죠. 네. 첫 번째로 이제 평가 지표를 매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바꾸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혔고요. 두 번째로 이게 서열화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서열화가 아니다. 이런 것들을 궁금해하는 측이 분명히 있고 우리가 수치화를 해서 순위를 매기는 것은 이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정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그런데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대목이 과연 이것이 서열화가 아닌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왜냐하면 지금 그 중앙일보 쪽에서 밝히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도서관에서 책을 얼마나 사는지 교수를 법정 기준에 비해서 얼마나 확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이미 교육부에서 공개하는 알림이 사이트에 충분히 나오고 있거든요. 그 정보들도 충분히 있는데 굳이 이렇게 서열을 매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명확한 설명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첫 번째로 매년 평가 지표를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역시도 이제 변화하는 시대상을 반영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수정 과정이 과연 공정한가, 모든 대학들에게 공정하게 기회를 줘서 대학들의 목소리를 들어보고 이것을 반영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제대로 해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가 지표를 수시로 바꾸는 게 변화하는 세상에 맞다라는 궤변은 누가 만들어낸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표를 아는 사람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고요. 지표의 안정성이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서열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식의 대답을 하잖아요. 저는 이게 서열화를 얼마나 더 부추기는가에 대한 조금만이라도 반성이 있었다면 이런 얘기 못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 지표에 맞출 수 있고 평가 지표에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에 맞출 수 있는 건 말 그대로 수도권 몇 개 대학뿐이 없어요. 자본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
실제로 만약에 개선을 원한다면 그 개선을 원하는 내용 기사로 쓰면 되잖아요. 왜 이걸 서열로 밝히냐고요. 그것도 대학이라는 묶음으로 퉁쳐가지고. 대학들이 얼마나 다양한데. 결국은 이 결과로 보면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좋은 중소대학들이 제대로 못 크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입니다. 그리고 전 두 번째로 우리나라 대학 교육을 실질적으로 망쳐놓은 주범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학 서열이 나쁜 겁니까? 뭐 그 부분은 가치 판단의 문제니까요. 예. 그리고 근데 서열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왜 대학 단위로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서울대가 연세대보다 모든 면에서 반드시 앞서야 되나요? 그게 이상한 거지 외려. 그렇잖아요. 그거를 그게 강조가 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요? 아무튼 서울대 나오셨죠? 이런 시스템 더 좋지 않을까요? 뭐 어떤 학과 어디가 좋은지 그럼 그렇게 되면 사실 지방 대학교도 작은 대학교도 유명한 대단한 교수가 있으면 와 이런 학과에 대해서 관심 있으면 서울대보다 오히려 거기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나라 오늘 그 교육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그 분권 문제도 되잖아요. 모든 좋은 대학교 무조건 다 서울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지방 사람들도 야, 난 좋은 대학교 가려고 하면 무조건 전 서울 가야 돼. 최욱 씨가 워낙 그런 거 좋아하시긴 해요? 이 서열화 이렇게 순위 매기는 거. 너무 좋아요. 이거는 있어야 된다고 보세요? 아니,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런 서열에 오히려 저는 이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근데 현실을 또 반영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도 서울대 나왔으니까 한몫 잡은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서울대 안 나왔으면 그 정도 제가 광고할 때 그 서울대 출신이라는 게 도움이 됐다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인정 안 하면 이상하지. 근데 서열이 전부는 아니죠. 예를 들어 최욱 씨는 미혼이세요? 기혼이세요? 저 미혼입니다. 여태까지 사귀었던 여자들 혹시 랭킹 매겨보셨습니까? 그거 왜 천박하지? 아니, 그거 왜 천박하다고 말씀하세요? 대학 서열 매기는 건 멀쩡하고 뭐 괜찮은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천박하지 않아요.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랭킹을 1등, 2등, 3등, 4등 여자를 쭉 매겨보시고요. 이 랭킹이 진짜 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인지 한번 또 생각해 보세요. 랭킹이 모든 게 아닐 거예요. 그리고 랭킹 1등하고 결혼하시지 않을 겁니다. 만약 결혼한다면. 그렇게 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얘기였어요. 본인 영역만 얘기하세요. 아주 불만 없으시다. 최욱 씨는 이런 랭킹 나오고 이런 거 아니면 상관이 없다 나랑.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나오면 오히려 소외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또 현실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다라는 거지. 뭐 이게 좋고 좋냐 싫으냐 물어보면 저는 싫죠. 저거 이런 두 사람이나 혜택 받는데 좋겠습니까? 싫지만 현실을 또 반영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고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는데 그 기준은 좀 명확하고 공정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제공이라고 하는 거는 정보 제공에 맞춰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엔 너무나 후지고 너무나 단순한 정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게 핵심적인 문제고요. 두 번째로 정보 제공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정보 제공의 결과가 불평등이나 불공정성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거라면 조심해야죠. 그 부분은.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들의 상식이나 욕구가 아무리 그런 쪽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사회를 개선시키는 방향의 쪽의 정보들이 충분히 잘 제공되는 방식으로 돼야지 사회 악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의 정보라는 건 좋은 정보는 전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믿을만하면서도 사회 개선의 방향에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주는 시스템이냐라는 게 이제 질문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분도 맨날 다 맞는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서울대 나와서 좀 맞나 보다 이런 생각. 에이, 그건 아니죠. 네, 저희 그건 아니죠. 서울대 나온 사람 얼마나 이상한 말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많이 보셨으면서 왜 그러셨어요? 농담입니다. 이 정도만 되면 굉장히 서울대 나왔다 얘기해도 되는 분들이시고 인기는 최욱 씨가 제일 많고 일단은 그 언론사 이런 대학 평가가 나올 때쯤 되면 또 이 신문에 광고들이 나온다면서요. 대학 광고들이. 이 부분은 어떻게 짚어야 될까요? 현황을 좀 송수진 기자가 살펴주시죠. 네, 조선일보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QS 아시아 대학 평가가 결과가 나올 무렵에 조선일보의 특집 면으로 이제 아시아 리딩 대학이라는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각 대학들이 소개가 되고 이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모두 이제 조선일보에서 했던 그 QS 아시아 대학 평가에서 20위권 내에 진입한 대학들이었습니다. 아, 요거 좀 석연치 않는 대목이 나오네 이제. 아, 이런 거 좀 이게 사실은 본질이에요. 아, 이제 슬슬 나오네요. 예, 계속 좀 분노 좀 자극해 주세요.
중앙일보 쪽에 저희가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광고를 받지 않으시냐? 대학들이 좋은 성적이 나왔을 경우에 그 대학들을 상대로 광고를 받지 않으시냐라고 여쭤봤더니 중앙일보 측에서는 광고 같은 거는 전혀 받지 않고 뭐 참가비 역시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에 있는 한 그 사립대 그리고 국립대를 취재를 해봤더니 그쪽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에서 지금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대학 관계자들은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다. 그렇다면 다른 점수들은 모두 동일해서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에 이 동점자를 중앙일보 쪽에서는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그럴 상황에서는 당연히 중앙일보에 어떤 주관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때는 아마도 우리가 중앙일보에 얼마 정도의 광고를 했는지가 사실 그 중요한 좀 그 판단의 잣대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홍보팀들이 중앙일보 쪽에다가 기왕이면 중앙일보 쪽에다가 광고를 더 많이 싣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게 본질이라고 제가 얘기하는 이유가요. 그 대학 평가를 언론사가 절대 안 놓치려고 할 겁니다. 이렇게 좋은 대학을 재갈을 물릴 수 있는 평가 권력을 쥐는데 왜 놓겠어요? 또 한 가지 돈이 벌리는데 왜 놓겠어요? 지금처럼 비즈니스가 안 되는 상황에서. 돈이 왜 벌릴까? 그러면 단지 잘 봐주세요 해서 광고 홍보 비바를 주는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이건 되게 훌륭한 상품입니다. 여러분들 이거하고 비슷한 상품들이 뭐가 있냐? 브랜드 대상, 뭐 소비자가 뽑아주는 어떤 가전제품. 그거 나올 때 그 평가하고 나면 싹 다 광고 붙죠? 예. 축하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하하는 의미로 돈 주는 거고. 거기에 뭐 이거 보면 상품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요. 이게 상품 다변화라고 좀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면 예전에는 그냥 1, 2, 3등부터 쭉 100등까지 했던 거를 예를 들면 뭐 기숙사 부문, 뭐 기숙사 잘 됐더니 뭐 어느 대학교가 확 떠, 뭐 이런 식의 거. 그렇죠. 특정 부분에서 좋은 대학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부각시켜 주는 거 겉보기엔 괜찮아 보이죠. 그게 뭐냐면 한 상품을 가지고 서열 잡아놓으면은 밀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부분에서 뜨는 애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자기 광고를 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대학의 입장에서도 보면 상품 다변화예요. 이거. 그러니까 100m 달리기만 하면 금메달을 한 명한테밖에 못 주잖아요. 그렇죠. 200m, 400m 넓이뛰기 하면 여러 명한테 줄 수 있잖아요. 그럼 언론사 대학 순위는 권력이자 상품이네요. 그럼요. 예, 정확히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대학 관계자들을 사석에서 만날 때 그런 얘기를 숱하게 들었어요. 실제로 자기들이 중앙일보 대학 평가 굉장히 크게 의식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무지하게 노력하게 되고 광고도 아마 사교업체에서 하고 있는 그런 광고 거래만큼의 노골적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아름아름으로 그런 식으로 광고를 내게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직접 들은 적이 여러 번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모습이 지면을 또는 광고면을 매개로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점에서 사교육업체가 교육 섹션에 주고 있는 어떤 그냥 영향력과 상당히 좀 닮아가는 게 아닌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씁쓸하네. 저널리즘 토크쇼즈에서는 먼저 이 교육 관련 보도, 언론 보도를 좀 짚어봤는데요. 학벌주의를 조장하는 대학 서열화 격차를 좀 해소하고 올바른 교육 정책의 방향을 이끌기 위해서 언론은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내용이 아닌 뭔가를 해야 됩니다. 네.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저널리스트였다면 교육 평론가로서 저널리스트의 역할도 하실 수 있잖아요. 네. 내가 기자라면 이런 내용들을 좀 쏟아내겠다. 일단 그 지역적이고 자극적인 기사들도 뭐 필요하니까 또 수요가 있으니까 쓰는 것이긴 하겠지만 보다 좀 교육적인 전문성을 가진 기자들이 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언론사가 구조적으로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그 분야를 들여다보면서 꾸준히 전문성을 키운다기보다는 어디 출입했다가 또 어느 부서로 옮겼다가 또 다른 부서로 옮겼다가 이런 경우들이 많고 특히 교육은 생각보다 인기가 없는 영역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2, 3년 있다가 또 다른 부서로 가는 기자들을 유난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언론사 시스템 문제이기도 하다고 보고 그래서 최소한 교육학을 전공했거나 해외 어떤 선진적 교육 사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기자로 채용한다든지 또는 그 교육의 어떤 전문성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그 교육 분야의 그 기자들을 오랫동안 그 분야에 이제 계속 취재를 하게 한다든지 이런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국민들의 알 권리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언론들이. 알 권리가 필요하다면 정상적인 정보를 줘라. 정말로 필요한 정보를.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에 면피를 하려고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만든 건 당신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실제로 의제설정 기능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잖아요. 뭐가 중요한지를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언론이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거든요. 자기들이 질문을 만들어 놓고 질문하게 만들고 답을 하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저는 이것이 현재 교육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언론 보도 행태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요. 이 정상적이지 못한 정보를 줌으로써 얻는 권력과 상업적 이득, 이거의 단맛을 절대 놓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송, 특히 공영방송, KBS는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될까요? 교육보도 관련돼서 뭐 비판하실 점들이 많으실 텐데. 갑자기 너무 어려운 질문 하시니까 대답을 잘 못하겠는데요. KBS도 마찬가지겠죠. 어쨌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어떤 공영방송국으로서 실제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실 보도에 그쳐서는 안 될 거라고 봐요. 실제로 국민들에게 뭔가 미래 전망을 열어주고 새로운 의제를 좀 설정하는 이런 능력을 좀 갖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것은 현재 시스템만으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쨌든 기자들의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새로운 시스템적인 어떤 변화도 필요하겠고, 사실 교육이라는 게 제가 PD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시청률이 안 나온대요. 교육을 다루면. 관심이 있는 것 같지만 그 국민들이 애들 대학 갈 때까지는 교육을 신경 쓰다가 대학 가고 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 시청률이 안 나온다. 근데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영방송에서 더 신경 써서 국민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의제들을 또는 정책들을 이렇게 내보이고 선보이고 또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런 게 제대로 안 된다면 우리 아들, 딸이 아니라 손자, 손녀쯤 되면 더한 교육지옥에서 우리가 살게 될지도 모른다. 이런 경각심이 좀 들어요. 언론들 중에 그나마 공영방송처럼 그래도 오래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지속시켜줄 수 있는 데가 있겠어요. 저는 교육이라는 게 단지 EBS한테 맡겨진 문제가 아니라 그거는 그냥 교육으로 보통 얘기가 되죠. 교육 정책이라든가 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이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뿌리 중에 하나인지, 정말로 교육 마피아라고 불릴 정도의 단단한 이해 세력들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드려주고 지속적으로 의제를 만들어줘서 말 그대로 아젠다 키핑을 해주는 게 공영방송이 해주지 않으면 일반적인 언론들은 거의 못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공영방송 역할은 정말 두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언론사의 대학 평가 저희 다룬 거 괜찮았죠? 네, 좋았습니다. 예. 실제로 언론사의 대학 평가들에 대해서 이 정도로 제대로 들여다보면서 비판적인 평가를 한 그런 보도나 기사가 있었나 생각해보면 저는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여다봤던, 내가 나온 대학 몇 등이야? 이런 식으로 들여다봤던 이 언론사의 대학 평가에 대해서 좀 더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새로운 대안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널리즘 토크쇼 제2, 먼저 교육 관련 보도를 좀, 언론 보도를 깊이 있게 좀 짚어봤습니다. 송수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평론가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난 9월이었는데요. 저널리즘 토크쇼 제2 결방이 돼서 특집으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보내드렸습니다. 16회차부터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5차례에 걸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회를 거듭할수록 최욱 씨의 진행 덕분인지 본방보다 더 재밌다는 반응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누적 조회수가 1회 방송에 7만 9천, 2회가 4만 3천, 3회가 3만 6천, 그리고 지난 4회의 경우 방송 일주일여 만에 7만 1천 회가 넘는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대한 시청자분들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최욱 씨 그 라이브 방송 하는 거에 어디 불편한 점이나 부담이나 이런 건 없으시죠? 너무 팬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네, 너무나 즐겁게 하고 있고요. 매주 수요일 5시 30분경에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더욱더 많이 사랑해주면 저의 출연료도 올라가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인상이 안 됐군요. 네. 정준 교수님은 이 유튜브 라이브 저희가 어떻게 보면 KBS의 새로운 시도이기도 할 텐데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신지. 네. 이게 비단 제 칭찬이 자꾸 나와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요즘에 갓준이로 거의 신의 경지에 오셔서. 저는 공영방송의 온라인에 대한 과감성이 필요하다라고 늘 주장해 왔지만 사실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핵심은 대화거든요, 대화. 그러니까 멀리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앞에서 나랑 대화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저는 우리 라이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그거에 공감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영방송으로 상당히 하기 어려웠을 이
육중한 공룡이 내딘 작은 발걸음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이제 불필요한 KBS의 엄숙주의, 저같이 이제 가벼운 사람이 완벽히 탈피했으니까요.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라이브는 수요일 오후 5시 한 30분경에 찾아뵙고 있습니다.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도 많이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얼마나 어색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저널리즘 토크쇼즈의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송은 KBS 1TV, 마이케이, 푹, 유튜브,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언론의 관행은 여러분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주도 일요일 밤 10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